예, 매주 수요일 만나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오늘도 박성배 변호사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사건 키워드 보겠습니다. 집단 사직, 무더기 처벌. 이게 뭐 전공의 사직서, 그렇습니다. 집단 행동 관련된 소식 같은데 정부에서 이 사직서 내고 근무지 이탈한 전공의들 네. 이게 지금 업무 개시 명령 지금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이 명령이 따르지 않을 경우에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의료법상 지도와 명령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해서 환자의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예. 의료인이 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군요. 의료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자격 정지 처분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 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서 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포함해 그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면허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법무장관이 전공의들이 이제 복귀를 거부할 경우에 이제 기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이제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정식 기소할 수 있다. 이게 그런 경우인가요? 그렇습니다. 단순 약식 기소로 벌금형에 그치지 않겠다. 정식 기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예. 금고형 이상을 내려달라는 취지인데, 이를 전제로 즉 자격의 박탈도 염두에 두고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충분히 수반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전공의들의 입장은 우리가 이제 사직서를 내고 이제 일을 안 하는 건데 예. 이게 사직서를 내는 것도 개인의 자유인데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이제 처벌하겠다는 거는 좀 부당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법적으로 좀 따져주시죠.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일단 보건복지부가 각 병원에 대해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발했습니다. 역시 의료법에 따른 지도와 명령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수리 금지가 정당한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예. 만약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바로 수리가 됐다면 그때부터 사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사직을 곧바로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 원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사직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 만약 이 보수가 월급자라면 이때는 월급을 받는 날로부터 그 다음 달이 경과하여야, 즉 2월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3월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이상 예. 현재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서 예. 업무 개시 명령의 수범자임은 달라질 수 없다고 달라질 수 보여지고, 없다.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예. 이 통상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가 상당히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집단 사직을 예고해왔고 특정 시점에 동시자발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라 예. 무엇보다도 개인의 일신상 사유에 기한 사직임은 전공의들 스스로가 입증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관련 법률, 이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의외로 법 해석과 적용은 탄력적입니다. 이게요. 예. 그냥 전공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사직서를 내는 경우하고 이건 사직서 자체가 지금 집단 행동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 법을 적용하는 게 좀 잣대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발하고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수사기관이 입증을 해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의사의 집단 행동이 전면적으로 떠오른 이 상황에서는 예. 오히려 사직서 제출이 집단 행동의 일환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경우에는 각 전공의들이 스스로가 개인의 일신상의 사정에 기한 사직서 제출임을 예. 스스로가 입증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근데 그걸 입증하지 못하면은 예. 그 업무 방해를 했다는 그 의도에 있어서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쟁점이 될수 추단됩니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 전세 사기의 경우에도 최근 유죄가 선고되었는데, 전세 사기는 기존의 판례에 비춰보면 사기자가 인정될지가 상당히 의문이었습니다. 이 전세 사기 피고인이 직접 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집 주인으로부터 집을 넘겨받았음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기망행위가 존재하는지 사기의 고의가 있는지가 상당히 의문이었는데, 예.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그 피해자가 양산되니 법원이 과감하게도 사기죄를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법률의 해석과 적용은 그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은 집단적인 전공의들의 행동이 불거진 이상 각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일신상의 사정에 기한 사직서 제출임을 입증해내지 못하는 한 사직서 제출 자체가 진위에 기한 의사표시라고 보여지기 어렵고 업무 개시 명령이 정당하다는 전제하에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전공의들이 이 병원을 나오면서 근무지를 이탈하면서 자료를 지워라, 비번을 바꿔라 이런 지침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일을 그만두고 이제 나오면 그 나온 의사가 하던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걸 이제 뭐 간호사든 뭐 대체 인력이 이제 인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좀 방해하겠다는 그런 취지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걸 수사 중이래요. 네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네네. 예, 이런 게 만약에 있었다면 이건 고의성이 있다고 좀 볼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더. 사실 이번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으로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적절한 진료 시점을 놓침으로 인해 큰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 예.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나 의료법 위반이 성립하는지를 두고는 상당히 법적 쟁점이 크게 불거질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말씀하신 이와 같은 사정, 즉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전공의들이 일을 하는 공간이죠. 의국의 공용 폴더에서 지우고 나오라든지 예. 기본 처방 방침을 다 이상하게 바꿔버리고 나오라는 이 사안은 네. 달리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 혐의가 적용됨이 상당히 명백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고 특히나 그 업무방해의 결과가 단순히 일정 사업장에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국민 일반이 온전히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국민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에 이른다면 예. 양형 기준상 단순 업무 방해의 경우에도 상당한 피해가 야기되었으므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이와 같은 글을 올린 것 자체가 관련 교사에 해당할 여지도 다분해 보이는 만큼 논란의 여지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됨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행안부 장관이 불법 그 집단 행동의 주동자, 배후 세력 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내놨는데 의료 파업이 과거에도 세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그때는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그 유무죄를 가를 때 좀 그 쟁점이 그때도 있지 않았겠어요? 2000년 의약분업 파업이 크게 일었었고 2014년에는 원격 진료 파업이 크게 일었었습니다. 예. 두 가지 사안에서 형사 처벌이 크게 갈리게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때는 대한의협회장이 의료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가 모두 유죄가 인정돼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면허까지 취소됐습니다. 예. 반면에 2014년 원격진료 파업 때는 대한의협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쟁점은 강제성 여부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면 법무부뿐만 아니라 공정위 등 관련 기관도 사안 자체를 조사하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마련인데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때는 이 파업에 동참할 의사를 밝히고 동참할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공표하겠다고 대한의사협회가 나섬으로 인해 예. 내심으로는 그 파업에 동조하지 않은 의사에게도 강제성을 띨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라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2014년 원격진료 파업 때는 무죄가 선고되는데 예. 휴업을 결정하긴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휴업을 결정하긴 하는데 각 의사에게 자발적 결정을 받겠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들어서 이번 전공의의 집단 행동에도 예. 대한의사협회는 전면에 나서지 않고 지지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같은 내지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때 예. 법령의 해석과 적용도 그에 맞춰서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뒤에서 일정한 지지를 보낸다고 해도 과연 단순히 주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말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그 환자들의 피해가 이제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좀 그렇습니다. 우려되는 예. 상황인데 예. 이 법률구조공단이 의료계 집단 행동으로 진료라든가 뭐 수술에 피해를 본 환자들에게 법률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필요시에는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소송 이 부분은 소송에 있어서 좀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은 없을까요? 의료 사고에서는 무엇보다 인과관계와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예전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에도 관련 소송이 제기돼 이 피해자가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포항에서 박모군이 이 장폐쇄 증상으로 포항의 한 병원을 방문했는데 예. 당시가 한창 의약분업 파업으로 전공의가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수술을 받지 못해서 대구의 병원으로 급히 전원됐지만 결국 허혈성 뇌손상도 발생하면서 정신지체 장애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박모군의 부모가 이 포항의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시 법원이 5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파업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즉 의약 분업 내지는 각종 의사의 집단 행동으로 인한 파업은 이 수술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시를 해냈는데 만약
정부가 이미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아서 적절한 수술 시점을 놓침으로 인해 환자가 큰 피해를 입었다면 예. 관련 병원이 직접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실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그렇지만 그 전공의를 상대로 직접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의 체결 주체는 환자와 병원입니다. 병원이 손해배상을 해주고 난 다음 예. 관련 문제를 일으킨 전공의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로 각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복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네네. 상황입니다. 예. 두 번째 사건 키워드 보겠습니다. 정몽규 수사 착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그 클린스만 감독 그 경질 관련해서 이제 비난 여론이 아주 거셌는데 네네. 수사까지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혐의가 뭡니까? 이 클린스만 전 감독 해임을 두고 각종 논란이 뜨거울 때 시민단체가 예.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고발했습니다. 경찰에 고발함으로써 종로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했는데 무엇보다도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행위가 큰 두 개의 축입니다. 업무방해는 네. 정 회장이 클린스만 전 감독을 일방적으로 임명해서 협회 관계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입니다. 일종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취지로 보이고 네. 그 다음으로는 해임 시 지급한 위약금을 비롯해서 그간 지급한 금액이 정 회장의 일방적 연봉 결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 위임받은 업무의 범위를 위배해서 재산상 이익을 가져다 주었으므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발했습니다. 사실 그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클린스만 감독이 이전에 있던 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조금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이제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네네. 실제로 계약서를 보니 그만큼 법적으로 따져볼 만큼 문제가 많았다는 거네요. 민사상으로 따져볼 때는 단순히 그동안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맡으면서 일정한 실적이 없었으니 충분한 위약금 조항이나 한국에 거주해야 할 의무 조항을 적절하게 넣었는지를 두고는 어느 정도는 명백히 드러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고발로 인해서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인지는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업무방해가 성립하려면 당시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에게 위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정몽규 회장이 과연 내가 원하는 대로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하지 않으면 일정한 해악을 끼치겠다는 위력을 행사했는지는 불분명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려면 그동안의 관행에 비춰서 지나치게 고액을 책정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그 의무 규범의 주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주요 판단 대상인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외국에 있는 외국인을 직접 불러서 조사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의문이 있는 상황이라 현재까지는 이 고발 자체가 실제 형사처벌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고발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향후 감독 선임 과정에서 더 숙고하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관행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는 클린스만 감독하고 정몽규 회장의 말이 좀 엇갈리고 있다고 하던데 네네. 특히 그 클린스만 감독이 인터뷰에서 농담으로 제안했는데 정 회장이 나를 실제 임명해 주더라 이렇게 말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수사에?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로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데 정 회장은 벤투 감독 때와 똑같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클린스만 전 감독은 독일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농담으로 던진 말에 정몽규 회장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몇 주 뒤 직접 전화를 걸어왔고 결국 사령탑에 올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체의 절차가 생략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경찰이 조사를 진행해본 결과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몽규 회장이 독단적으로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하게 되었다면 이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나 과정 등은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할 부분인데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 과연 실제로 존재했다면 그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사건의 재구성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